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오늘은 행복과 불행을 나누게 될 이것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올해 만약 이 증상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특히 계묘년같이 변동성이 커지는 운에 발목이 잡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고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내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을 족쇄에 묶이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스트리밍 때도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울입니다. 그때는 라이브로 간략하게 했을 때라서 가벼운 내용을 위주로 다뤘었죠. 2부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심리나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류의 주제들을 쉽고 심플하지만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올해 특히 많은 분들이 우울한 기분이 드는지, 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인구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특히 요새는 젊은 분들의 증가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치료받는 인구가 저 정도라면 치료받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더 엄청나겠죠. 아마도 5명 중에 1명은 이런 우울감을 겪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주로 볼 때 만물에 음과 양이 있는 원리처럼 누구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감정이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우울감이 침투해서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좀먹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우울감,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되면서 심하면 일상생활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증상을 살펴보자면 먼저 감정적인 불안 상태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생각이 많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단순한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생각인 거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일상에서 겪는 사안들에 대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내면에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투영되어서 겪는 어떤 일들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별것 아닌 사소한 일들에도 과민 반응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주변과의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늘 주변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불안정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건드리면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주변과 하는 모든 일들이 트러블이 되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새롭게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없게 됩니다.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결국 상처가 남을 거라고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재미없고 흥미를 못 느끼니까 이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벽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해요. 산만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뇌의 활동이 둔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회피가 되는 거죠. 이 회피의 대표적인 증상이 불면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이죠. 우울증에 걸리면 밤에 자야 할 시간에 푹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피곤해 있는 상태, 제대로 쉬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들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일상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게 되면 바쁘게 생활해야 하는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피하면서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 단계가 지나면 다른 욕구들도 축소가 돼요. 식욕도 줄어듭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감정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마음을 받기도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굶다가 허기지고 배고프면 폭식했다가 굶으니까 속 쓰리고 위장 안 좋아지고 소화기계가 고장나면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심하면 먹었다가 토했다가 트라우마 생겨서 안 먹다가 이런 최악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과 유전적, 환경적, 호르몬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제가 지난 스트리밍 시간에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사주의 육신 중에서 편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라이브를 하다가 막 나온 얘기라서 구체적인 기전들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항상 어떤 작용들에 대해서 단식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걸 해소하려면 그 원인과 과정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많고 많은 글자 중에서 왜 하이드는 편인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근거 없는 단식을 나열하는 인터넷 정보들은 워낙 많으니까 우리 똑똑한 구독자분들과 인간의 내면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주를 통해서 사유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언가를 정의하려면 먼저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정말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관이라는 거예요. 뭐 관운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관이라는 게 벼슬 관자를 쓰기 때문에 관을 보통 승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집 궁자에서 온 거죠. 집이 모여 있는 곳을 다스린다 해서 옛날에는 관이라는 것을 관청의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곳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을 만든 것이 관인 거죠. 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주는 아무래도 제한된 개수의 글자들을 가지고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관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묘사해보자면 나와 타인을 통제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사주에 관이 있으면 군인을 한다, 경찰을 한다고 하고, 운에서 관운이 들어오면 승진을 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와 타인을 극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글자가 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극하고 억제하는 것이 권한을 가진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가령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상사의 컨펌을 받아야 되죠. 점심시간도 정해진 규칙이 있고, 복장이나 전화 받는 것, 메일 쓰는 것, 그리고 직장 내 다양한 에티켓들까지 모든 것들이 규칙이죠. 그 규칙이 나를 통제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우리 스스로가 승진하거나 올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한이 뭐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정리하면 관이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권한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구속시키고 군대처럼 자유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사주에 관이 발달하면 경찰이니 군인이니 변호사니 이런 얘기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주를 이렇게만 접근하면 정말 1차원적인 풀이가 되겠죠. 세상에 나를 통제하는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거예요. 이런 관이라는 사회를 규칙을 잘 따르는 글자, 그게 바로 사주에서는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기운은 혼자서는 유지될 수가 없고 다른 기운을 통해야만 해요. 관의 기운은 인성에 에너지를 줘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과 제도라는 규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죠. 그 국가가 바로 인성이라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주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관의 기운은 비견과 겁재라는 개인들의 자유를 통제해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유지를 해서 인성이라는 국가를 꾸리고 이 국가가 영원히 존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성이라는 기운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관의 기운을 지나치게 소모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인성이 과하다,
인성과다, 인성태과, 인성태왕 이걸 줄여서 사주 처돌이들이 인다하다, 인왕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인성이 커져서 관의 기운을 죽이는 것을 사주 용어로는 인다관설이라고 합니다. 인성의 기운이 편중되게 만드는 것이 인성 중에서도 바로 편인인 것이죠. 그런데 편인이 있거나 사주에서 인성 자체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관의 역할을 설기시켜서 기운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인성의 역할을 하는 글자는 오행적으로 말하면 수라는 물의 기운을 말하기도 해요. 관성의 역할을 하는 오행은 금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많으면 인성이 많은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 정도만 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불행한 것이죠. 즉, 견디기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운에 가장 힘들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하는 일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때, 무언가가 죽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운에서 극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사주에서 말하는 관이라는 규칙이 무력해졌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코로나 블루라고 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우울한 정서를 많이 공유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왜 우울해졌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거나 돌아다니지 못했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식당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그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주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공통적인 시기가 바로 수의 기운, 즉 포괄적 개념의 인성이라는 기운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지지의 해자축이라는 수의 기운을 가진 계절이죠. 우리가 보통 해자축이라는 건 겨울의 시작, 겨울의 정점, 겨울의 끝을 말하죠. 천간의 임계 역시 수라는 기운을 의미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주를 볼 때 개인의 운명, 즉 일간을 기준해서 취업이라든지 연애운 같은 것을 많이 보시겠지만 이처럼 전 세계의 흐름, 국가의 운명,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음양오행이라는 거대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수의 기운이 5년을 연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은 어떤 강력한 통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개인이든 사회든 삶을 바라볼 때 행복과 불행 같은 감정과 정신을 다루는 것에는 이러한 통제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무언가를 먹는 행위도 개인의 욕구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동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방해를 하거나 못 먹는 상황이 되면 처음엔 화가 나고 이게 만약 10년 아니 평생을 지속한다면 정말 우울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먹는 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믿을 만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만드는 사람이 손은 씻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길거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싸지만 대단히 찝찝해하면서 먹는 거죠. 물론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고가의 브랜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다른 데보단 좋은 성분을 썼겠지, 비싼 금액을 줬으니까 관리가 잘 됐겠지 하는 신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고가나 높은 가치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단순히 허영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감, 즉 내가 통제할 수 없거나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새 코로나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배민맛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시키면 돈은 돈대로 지출하지만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재료를 뭘 썼는지도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먹고 나면 비슷비슷해진 맛에 왜인지도 모르게 현타가 오는 맛이라고 해서 이걸 배민 맛이라고 해요. 물론 저도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배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지 모를 불안감을 남겨두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서 결국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 동기부여, 안정감을 기반한 심리적 결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터졌을 때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유독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려면 타인보다 통제 욕구가 더 큰 사람이어야겠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훨씬 큰 법이니까요. 통제 욕구가 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이에요.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해서 근육을 움직이고 원하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하니까요. 사람이 살이 찌면 우울한 이유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게 만드니까인 거예요. 체중 증가해서 야기되는 각종 성인병 또한 통제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행복해지려면 모든 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방식인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가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편중되어 있는 그 것들을 우선 중화시켜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야 해요. 통제가 불가능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적정한 중간 범위를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지점은 통제를 할 수 있고 어떤 지점은 그 통제권에서 벗어났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해 개묘년 같은 경우는 오행의 기운상으로는 습기를 많이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 수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마지막 위기와도 같은 시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꾸는 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꺾이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불만, 분노, 우울감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특히 사주에서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거나 기세를 형성하는 경우, 또는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관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재성이 관을 보좌하지 않아서 관이 도움받지 못하고 홀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분들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울감이 1년 동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태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언한답시고 주변에서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돌아다니고 활동하면 괜찮아진다든지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좋아진다든지 이런 말을 해봤자 전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분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을 섣불리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증상이나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정상 범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걸 혼자 고민하거나 사주를 보거나 할 필요가 없이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상담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을 받자고 마음 먹었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의사 선생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터널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답을 찾을 수 있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상 범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주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는다면 보통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들일 거예요. 약물 복용은 이미 중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후에 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만약 약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경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분이 어떤 기전으로 생산되는가를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먼저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빛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거나 빛을 많이 못 보고 생활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잘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 햇빛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분비하거나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에 하나가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 B6가 포함된 식습관을 가지라는 건데 붉은 살의 생선이나 피스타치오 같은 것을 먹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감정 중에서도 평화로운 기분, 여유로움, 느긋함과 같은 온화한 감정이 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안 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폭력성이 드러나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또 도파민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에요. 누워서 릴스 계속 보기, 자극적인 전개의 드라마를 감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 달성과 보상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자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내가 우울하거나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까먹지 않고 잘 정리하려면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가령 커피를 무조건 먹어야 사는 인간인데 아침에 침구류를 잘 정리하고 나왔을 때만 커피를 사 먹는 규칙 같은 것을 정했어요. 이걸 응용하면 저녁에 간식을 먹고 싶을 때에도 특정한 미션을 달성했을 때만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미션이라는 게 별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퇴근할 때 신발을 잘 정리하는 것, 음식 먹고 설거지 바로바로 하는 것, 오늘 했던 일과 정리하는 일기 쓰기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이라면 힘든 시기가 와도 회복이 빠르게 되겠지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동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용하기에 앞서서 정상 범위의 심리 상태로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을 동동 굴러도 답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나라로 가는 로켓에 올라탔다면 중간에 멀미가 나도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봤자 자기 기분만 나쁘고 주변에 피해를 끼칠 뿐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고 괴로운 때인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면 일단 달에 착륙할 때까지 적어도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각자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통제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쌓이고 분노, 슬픔, 좌절감 같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쓰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방화를 저질러서 상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직장 내 빌런이 회사에서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플러들이 여론 조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조종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기제가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음과 삐뚤어진 통제 욕망 같은 건 둘 다 사안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들게 되겠죠. 이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울한 사람들이 왜 실패하기 쉬운지 원인과 과정, 해결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거나 우울하다면 먼저 감정을 일반 범위까지 회복하시고 그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자세라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은 때때로 험난하고 구불구불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이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사람이 예측할 수 있고 확신이 생기면 용기가 납니다. 뒤에 일어날 일의 흐름을 아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방향을 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모험을 할 수 있는 상태만 되신다면 행복한 길을 기쁘게 달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듣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